박물관 전사, 르네상스기와 바로크기의 캐비닛. 다섯 번째 이야기, 바로크기와 캐비닛의 종말입니다. 바로크기의 대표적인 캐비닛인 키르츠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그의 초상화입니다. 예수회의 로마 학원에 있었던 캐비닛에서는 실험과 연구가 결부되어 있었고, 바로크기 캐비닛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독일의 마인츠에서 태어나 예수회 사도가 되었습니다. 30년 전쟁의 영향으로 독일을 떠난 그는 1633년에 로마로 왔습니다. 키르츠는 수학, 언어학을 배웠고 이집트의 히에로글리프 해독에 열심이었습니다. 이집트 관련 자료가 그의 캐비닛의 토대가 되었고, 캐비닛에는 로마 학원에서 그가 강의와 연구에 사용한 수학기구, 게다가 물리기구, 천문기구도 있었습니다. 그는 몰타 섬과 시실리 섬 등을 다니면서 연구 수집 여행을 하였기에 컬렉션이 늘어났습니다. 세계 각지의 예수의 선교사를 통해 자료가 유입되었고, 키르츠의 캐비닛은 민속학 자료, 특히 중국 관계 자료로 유명해졌습니다. 중동이나 미국의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는 동양 언어학 외에 천문학, 자기, 자동 오르간에 관심을 가졌고, 캐비닛에서 다양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야외 채집보다 연구실에서의 실험이 중심이었고, 연구에 직결되었던 점은 그의 캐비닛의 특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캐비닛은 그 후 박물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드로반디와 비교해서 예수회 사도 키르츠에게는 자연계를 신의 영광으로 가득한 신성계보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핀들에는 그를 예수회 실험가라 부르고 있습니다. 1678년에 이 캐비닛의 카탈로그가 발행되었습니다. 르네상스기 이후에 다수의 캐비닛이 생긴 것은 고전, 고대의 재발견, 지리상의 발견, 무역의 확대 등 새로운 상황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16세기까지 캐비닛은 고전 부활의 상징이었습니다. 알드로반디나 키르츠에게 있어서 캐비닛 컬렉션은 고전의 가르침에 대한 반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르네상스기의 알드로반디 이후 학자들에게 있어서 자연의 수집은 습관이 되었지만, 그들은 자연을 읽는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었고, 이것은 텍스트를 읽는 것과 같았습니다. 신대륙 등에서 유입된 새로운 사물에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리니우스 등 고전의 텍스트에 합치하지 않는 것은 표본을 보존, 전시해 두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기에도 임페라토르가 되면 관찰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설을 해체하고 자연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고전을 통해서 자연을 읽어내고 있었는데, 후에는 자연만을 읽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프란시스코 베이컨류의 실험과학 시대에는 자연을 읽고 그곳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고 그 자체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캐비닛의 성립과 변화 및 쇠퇴는 학문으로서의 자연사 형성과 변형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이탈리아의 캐비닛에는 수집, 보존, 연구 외에 전시 기능이 있었습니다. 전시라 해도 수장고를 보여주는 것뿐이었고, 보여주기 위한 전시를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의 캐비닛에서는 실험 시연을 해보이면서 군주나 귀족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크기 캐비닛의 특징입니다. 방문객이나 견학자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은 캐비닛에서는 이미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분리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근대적 공공박물관의 경우와는 달랐습니다. 캐비닛 전시나 시연 그리고 사파 목록 발간에는 후원자 확보라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근대적 공공박물관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생산자가 존재한, 겉으로만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생산자가 존재한 것에 비해 캐비닛에서는 생산자가 자신을 위하여 소비자를 이용했습니다. 캐비닛에는 이러한 정치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캐비닛을 후원한 쪽도 정치적 의도가 있었습니다. 군주가 캐비닛을 만들거나 후원자가 되는 것은 메디치 가문 이후 행해졌습니다. 르네상스기부터 이미 캐비닛은 궁정문화의 일부였고 컬렉션은 부나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저명한 캐비닛을 비호하면 자연계와 인간 양쪽의 자원, 즉 마크로코스모스와 미크로코스모스를 장악한 셈이 되고 위신과 권력 정대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16세기 말과 17세기에는 예수회가 힘을 강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두 개의 카톨릭 세력의 문화에서 예수의 사도 키리초의 캐비닛은 중요했습니다. 신성 로마 황제는 그 권력 기반이 약해지고 있음을 자각했을 때 자신의 위신 향상에 도움이 되는 키리초를 지원했습니다. 카탈로그의 발행은 캐비닛을 선전하고 컬렉터의 사회적 위치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후원자의 위신도 덩달아 올라가기 때문에 환영을 받았습니다. 독일어권 왕후귀족 자녀 다수가 키르초의 캐비닛을 보기 위해 로마에 왔다가 캐비닛의 후원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고 돌아갔기 때문에 독일어권 캐비닛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바로크기의 캐비닛은 정치 도구였고 캐비닛도 정치를 이용했습니다. 푸코에 의하면 유사의 연함과 해석학에 의한 인식, 관찰되는 것과 읽혀지는 것을 구별하지 않는 인식은 17세기 초에 종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비되고 일그러진 추억은 앞에서 이야기한 세 번째 견해처럼 아직 이성화되지 않은 시대의 지식의 환상이고 매력으로 여겨졌습니다. 놀이로 남은 옛 시대의 지식은 과학혁명교의 학자들에게 있어서 진지한 대상이 아니라 두 번째 견해처럼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캐비닛에 나타난 지식은 급속히 잊혀져 갔습니다. 17세기는 계몽사상과 과학혁명의 시대였습니다. 그 선구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갈릴레이는 귀납이나 수량화를 지향하는 실험과학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려 하는 해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태를 보고 사물을 진열하는 질서, 배열이 요구되었습니다. 푸코의 표현을 빌리자면 언어와 사물이 분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하게 한다는 것은 사라지고 사물과 이야기는 절단되고 눈으로 보기 위해 그리고 단지 보기 위해서만 있고 귀는 단지 듣기 위한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물은 무한의 연한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2차원의 표로 제시되게 되었습니다. 캐비닛에 이미 자연사 중심의 경향이 있었지만 17세기 이후의 단체 박물관, 게다가 훗날의 공공박물관에서도 자연사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훗날 자연사에서는 린네나 비퐁에 분류하기 유력하게 되었습니다. 왁스 주입이나 소금액 등의 새로운 방법에 의해 동식물을 보존 가능하게 된 것도 르네상스 이후 컬렉션의 의미를 축소시켰습니다. 1660년대에 런던 왕립협회에서 보이런
와인에서 추출한 알코올에 담아 표본을 만들었습니다. 액체에 담그는 것은 표본의 범위를 눈부시게 확장시킨 혁명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과학자들에게는 알드로빈대 등이 전승한 표본보다도 현미경이나 망원경이 연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학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르네상스기의 캐비닛에 나타난 우주의 축소파는 관심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 지식 에스피템에는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캐비닛은 무지의 희생양이 되었고 그 대부분은 방치,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기의 유머니스트들 새로운 사회 집단은 성직자와 달리 직업 집단이 아니라 사회적 귀속의 징표로서 미라빌리아 등등을 구입해서 소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의해서 다양한 진품 시장이 16세기, 17세기를 통해서 형성되었습니다.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재력이 없는 학자 등이 컬렉션을 가지는 것은 어렵게 되었고 그들은 권력자나 부자들의 컬렉션에 출입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컬렉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었습니다. 컬렉션의 소유자가 학자 등을 출입시키는 것은 소유자의 위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고 또한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만 출입을 허락했습니다. 소비자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유로운 출입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도서관과 박물관이 설립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대적 공공박물관으로의 과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